매일 아침 우리는 스마트폰 속 숫자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라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ATM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믿음은 생각보다 훨씬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내 돈은 정말 안전한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너무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냉혹한 현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은행을 거대한 금고로 상상하며 내 이름표가 붙은 돈다발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돈을 끊임없이 굴려야만 생존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은행이 정한 법정 지급준 비율은 약 7%로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 중 극히 일부만 남겨두면 됩니다. 즉 1천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단 70만 원만 금고에 남기고 나머지 930만 원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은행 밖으로 나간 돈은 누군가의 대출금이 되어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돌리는 데 쓰이며 사라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돈이 다른 은행에 입금되면 그 은행 역시 7%만 남기고 다시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최초의 1천만 원은 서류상으로 수억 원의 거대한 자본으로 부풀려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부르며 자본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성능 엔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듯이 이 시스템 역시 태생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은행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예금자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실제로 예금의 7% 정도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모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파산은 확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이며 아무리 건실해 보이는 거대 은행이라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설마 대한민국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불과 14년 전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2011년 1월 금융위원회가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 악몽 같은 도미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지며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행 문이 닫혔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주말이 지난 2월 21일 월요일 아침 전국 저축은행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번호표 하나를 받기 위해 밤새 차가운 길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줄을 선 수천 명의 사람들로 거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자를 받는 것도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 오직 내 원금을 돌려받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단 하루 동안 저축은행 창구에서 빠져나간 돈만 무려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혼란스러운 인파가 아니라 그 전날 밤 은행 뒷문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이미 VIP 고객들과 임직원, 친인척들은 한밤중에 몰래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검사관들이 파견되어 있었지만 이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를 그저 묵인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조사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무려 2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자기 자본 비율이 건전한 7%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50%가 넘는 이미 사망한 은행이었습니다. 예금자들의 돈은 이미 공중분해되었고 은행은 속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영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해에만 24개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피해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으니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지 않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도는 존재하며 2025년 9월부터는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기금은 전체 예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금이 바닥났을 때 국가가 세금으로 이를 반드시 메워줘야 한다는 법적 강제 조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상 정부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대규모 금융위기가 닥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예금은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즉, 초대형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 보호제도가 모든 사람을 구명조끼처럼 띄워줄 거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2011년에는 사람들이 돈을 찾기 위해 물리적으로 은행 앞에 줄을 서야 했기에 그나마 파산 속도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수천억 원의 자금이 단 몇 초 만에 국경을 넘나듭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 속도가 과거보다 100배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걸려 빠져나갈 돈이 이제는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증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폭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미세한 전조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신호는 2011년 사태처럼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시장에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비율이 급격히 치솟는 통계적 지표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가 급등하여 기업과 가게가 불어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 멀쩡한 금융기관까지 의심받기 시작하면 위기는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무작정 돈을 빼는 것은 위기를 앞당길 뿐이지만 현명한 개인이라면 냉정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자산 분산입니다.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맡기지 말고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곳에 나누십시오. 둘째, 부채 관리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자가 폭발할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최우선으로 줄이십시오. 셋째, 비상현금 확보입니다. 은행 전산이 마비될 때를 대비해 3개월치 생활비는 반드시 실물화폐로 보관하십시오. 넷째, 정보 감시입니다. 금융뉴스를 흘려듣지 말고 행간에 숨겨진 위험 신호를 읽어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다섯째, 자산의 다양화입니다. 원화 예금뿐만 아니라 달러, 금, 주식 등으로 자산을 배분해 리스크를 방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이라는 견고한 성벽 뒤에 숨겨진 불편하고 위태로운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자산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방심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미리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지나가는 비일 뿐입니다. 은행은 돈을 지켜주는 금고가 아니라 돈을 끊임없이 굴리는 시스템이라는 본질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진실을 깨달은 여러분은 다가올지 모를 경제의 겨울 앞에서 이미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를 손에 쥐셨습니다.